그럼 과연 어떻게 인천이 주민자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혹은 정착시키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좀 가지고 나가야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전의 이야기를 포함한 어떤 방향 제시에 대한 발제가 있으시겠습니다. 정말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예, 네, 박수를 못 여러분 받으시네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이혜경 선생님께서 저를 이제 소개를 해주셨는데, 제가 사실은 여러분의 자료를 다 보고 그거에 근거해서 제가 이렇게 제 발표 자료를 만든 게 아니고요. 저는 또 저 나름대로 한 일주일 전부터 여러분에게 좀 들려줄 이야기를 정리하다 보니까 양이 좀 많아졌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구체적인 문제를 두고 제가 고민한 부분이 아니라서, 사실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문제의식들에 대한 해답을 생각하고 계실 텐데, 그 정도의 답변은 드릴 수가 없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인천형 주민자치를 만들어가기 위한 열린 포럼에서 제가 나름대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영광입니다. 제가 PPT를 준비를 했는데 이걸 활성화를 시켜주셔야지 제가 PPT를 띄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해볼까? 됐다. 이건가? 네. 슬라이드로. 자, 제가 이제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어떤 부분은 뭐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부분과 연관되어 있기도 하고요. 어떤 부분은 조금 이제 좀 뭐라 그럴까요? 규범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첫 번째 이야기는 현재 우리가 이 주민자치를 기반으로 한 주민자치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약간의 쟁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좀 바로잡으면 우리가 좀 덜 혼란스럽게 논의가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은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제도는 마치 이제 주민들이 참여해서 뭔가 의제를 만들고 해결하는 이런 과정을 생각하는데, 사실은 최근에 와서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행정이 결과적으로는 상당 부분 이 주민자치라고 하는 이 주민조직을 지역의 자산으로 받아들여서 함께 소중한 가치들, 그러니까 그걸 공공가치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아까 전 세션에서 얘기했던 사회적 가치 이런 걸 만드는데, 예를 들면 주민자치회를 주민자치회와 함께 그런 공공가치를 공동 생산해야 된다는 담론이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주민자치회가 설 자리가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너무 많이 이렇게 적어놔서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20분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민자치 이야기하면은 많은 분들이, 공무원이나 정치인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주민들끼리 자기 문제를, 자기 의제를 가지고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방정부와는 무관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일상적인 언어에서 사용하는 말들인데요. 사실은 학술적인 용어로 주민자치라는 말은요, 사실은 단체자치와 차별화되는 건데, 그 단체자치와 차별화된다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방정부를 중심에 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관계를 다루는 것이 단체자치라면, 지방정부의 주인이 바로 주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주민자치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주민자치 그러면 지방정부와 무관한 게 아니라 주민자치 자체가 그래서 지방민주주의, 주민주권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민자치 원리를 생각해 봤을 때 가장 지배적인 제도 형태는 대의민주제인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대의민주제가 가지고 있는 결함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안적인 민주주의들, 대의민주제 외에도 우리가 주민이 주인으로서 지방정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는 상당히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야기되는 제도들이 바로 직접민주제, 수기민주제, 풀뿌리민주주의, 고객민주제,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스위스에서 얘기하듯이 주민들이 총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 건 직접민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지금 예를 들면 자치구 단위에서 주민투표제를 통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면 그건 직접민주제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주민자치회는요, 주민자치회 총회는 어떻게 보면 동단위가 아직은
기초 정부의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민주제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주민자치에 관한 제도는 결사체 민주제라고도 얘기하고요. 또는 풀뿌리 민주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주민의 자발적 결사체를 통한 자치활동 활성화와 행정과정 참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 이걸 우리가 결사체 민주제 또는 풀뿌리 민주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의 유형을 좀 나눠야 되고요. 도대체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주민자치와 관련된 민주주의는 어떤 민주주의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마치 이게 뭐 여러 가지 민주주의를 다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적어도 현재 상태에서 헌법적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는 지방의회를 둔다라는 말을 놓고 봤었을 때 주민자치회를 직선으로 만약에 동단위에서 주민 직선으로 뽑는다면은 기초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가 지자체가 새로운 자치계층이 탄생을 하면서 3계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읍면 동단위에서 여러분들 대의민주제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면 주민자치회는 대의민주제를 보완하는 제도로서 이렇게 제도화하려고 하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사실 자칫 잘못하면은 읍면 동단위에서 직선을 통해서 주민자치회를 구성한다 했었을 때 이 정당 정치가 또 읍면 동까지 뿌리내리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바로 뭐냐면은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공공철학 측면에서는 권리 중심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얘기해 오면서 많은 분들이 자기 권리만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풀뿌리 민주주의나 이 결사체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바로 시민들이 현장에서 참여를 통해서 시민 덕성을 키우고 또 좋은 관계를 맺음으로 해서 개인적인 영향력이 아니라 주민들이 함께 지방정부에 대한 영향력을 키워나간다라고 하는 이런 공공철학의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주민자치 제도는 결사체 민주주의라고 하지만 최근에 와서 또 하나의 중요한 민주주의가 바로 대화 공동체 또는 토론 공동체라고 해서 이 수기민주제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민자치회를 실시를 할 때 마을 계획을 세운다든가 마을 의제를 끄집어낸다든가 주민총회를 하면서 주민을 초대해서 토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제도는 현재 선진국에서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결사체 민주주의와 수기민주제를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근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은 그 가장 대표성 얘기가 아까 많이 나왔었죠. 그런데 우리가 대의민주제를 항상 기준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표라고 하는 것은 일정하게 주민들이 1인 1표를 가지고 동의를 해줘야지, 선출을 해줘야지 그게 대표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의민주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방민주주의의 확장을 이야기한다면 이 대표성에 대한 어떤 해석도 확장이 되어야 된다는 게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대의민주제의 반대가 참여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나와 있듯이 대의라고 하는 것, 대표의 반대는 참여가 아니다. 대표의 반대는 배제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대표하는 방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표를 못하는 어떤 그런 경우들이 배제되는 거고 참여의 반대는 참여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대의민주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대표성의 그 정당성은 어디서부터 오느냐면 많은 주민들이 동의를 해주는 거죠. 당신네들이 의회에 가서 일을 좀 해주세요라고 동의를 하는데 바로 그것만이 그러면 유일한 대표성이냐라고 보면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by the people에 의한 어떤 논리에 따른다면 논리이지만 for the people도 있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분들이 여러분이 선출하지 않았지만 열심히 일을 통해 가지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그럼 저 사람이 나의 생각을 잘 대표한다는 생각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 연장선상에 생각을 한다면은 왜 시민사회단체나 이런 데서 참여하는 분들이 여러분이 선출도 안 했는데 행정위원회나 이런 데 참여해서 행정과 관련된 위원회 참여해서 대표로서 참여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여러분이 계속 문제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대표성의 개념을 좀 확장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의민주의 대표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고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 대표성은 주민자치와 주민 사이 경험적 관계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자면은 바로 민주주의의 정당성은 투입만큼 산출에 의해서 확보되는데 주민자치의 주민 대표성은 절차적 정당성만큼 자신의 활동을 통해 주민의 신뢰와 지지를 이끌어내는 규범적 정당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그러니까 시민사회단체가 적어도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윤리적 도덕적 문제가 있으면 완전히 신뢰를 잃게 돼서 거의
어떤 대표로서 참여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표성을 확보해야 된다, 대표성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단순히 예를 들어서 대의민주제하고 이렇게 기준을 삼아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기준이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또 그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은 단순히 모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과를 잘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역량도 중요하다. 그렇다면은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키는 기준을 만들기는 어렵지만 또 읍면동의 여건에 따라서 이 두 가지 기준을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수기해서 결정해서 적용하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면 그것이 대표성으로 작용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어떤 얘기가 나왔었는데 대표성만 중요하냐? 그렇지 않죠. 책무성도 굉장히 중요하죠. 적어도 재정적인 지원이나 또 주민참여선제 지역회의를 대표할 수 있는 이걸 주민 자체가 주어져 있다면 주민들에게 자신의 활동과 결과를 갖다 소개하고 설명하고 주민들로부터 이해시키는 이런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책무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에 대한 관심도 제도화에서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요. 마치 지금까지는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자생단체를 도입하듯이 마치 그냥 어느 동단위에다가 읍면 동단위에 주민조직 하나를 만들어내면은 모든 게 작동할 것처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태계를 만들어야 된다. 제도적 생태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주민자치회가 제대로 작동하려면요.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세, 주민자치회, 마을공동체 만들기 이런 게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세, 주민자치회, 마을공동체와 같은 이런 사업들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들이 각자 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유기적으로 잘 연계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현명한 인천광역시 또 현명한 인천광역시의 자치구라면은 적어도 이러한 제도들을 좀 통합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행정부서의 존재가 필요하고요.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란 말이 포함이 돼서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주민자치회는 큰 마을인 읍면동의 공동체의 핵심 조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놓고 본다면은 적어도 공동체 정책의 주무부서가 전체적인 아까 얘기했던 여러 제도들을 뭐랄까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제도를 갖다가 뭐 이렇게 생태계를 만들어주면 사람이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게임에 우리가 보통 제도를 갖다가 게임의 규칙이라고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같은 게임의 규칙을 공유하고 게임을 벌이더라도 결과가 달라지고 게임의 양상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도와 사람은 다른 문제다. 그래서 인천광역시에도 여러 동이 만약에 시범사업을 펼친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규칙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게임 양상과 성과는 달라질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은 이 경로 의존성입니다. 수십 년 동안 읍면동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자생단체와 또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마을 공동체 조직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게 각자 놀고 있었고 또 이해관계, 권력관계가 다 형성이 되어 있는데 갑자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한 주민자치를 위해서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제도를 도입을 해서 마을계획도 세계하고 주민참여예산제를 작동한다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게 되겠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뭐냐면 지속적인 지방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하고 또 게임의 규칙이 구속력을 가지도록 도와주고 지원하고 기다려주는 이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앙정부가 획일적으로 딱 뿌리는 정책이 아니라 바로 이런 게임의 규칙을 가지고 지역별로, 동별로, 읍면동별로 자기 나름대로는 적응해 나가는 이런 과정, 이런 부분들이 이제 소유의식을 주민자치에 대한 제도에 대한 소유의식을 갖게 하고요. 또 하나 뭐냐면은 하루아침에 변할 수 없는 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기다려주는 것, 격려하는 게 이게 지방정부의 입장이고 작은 변화도 큰 변화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게 중요하고요. 행정이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프로젝트 방식, 목표 정하고 그냥 일사천리로 결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좀 서투르더라도 서로 의견 조정해 가면서 실수도 좀 해가면서 만들어 나가는 프로그램 방식을 존중해 주는 거 너무나 당연하지만 현장에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민자치회 재정 지원에 관한 문제, 여기서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요. 이미 선진국에서도 시민들이 자기 재정을 자기 돈 내 가지고선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미 이 클리어 모형이 바로 참여 제도를 진단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제도인데 일단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가, 참여하고 싶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조직화되어 있는가, 참여가 요청되었는가, 제대로 대응이 되어 있는가 이걸 통해서 주민 참여 제도를 진단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 참여할 수 있는가가 바로 자원에 관한 부분인데
정부가 적어도 진정성을 가지고 적어도 시민 참여를 또 예를 들면 주민자치와 같은 어떤 공동체 조직을 만들어서 좀 더 그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재정 자원 정도는 걱정하지 않도록, 그다음에 시간도 좀 뭐랄까요, 그러니까 뭐 시간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이런 걸 배려한다든가 참여의 기술을 교육시킨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세세한 배려까지도 제도화해서 제도화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몫이라고 이미 이렇게 결론이 내려져 있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회의 어떤 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행정 서비스 위탁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주민자치회가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할 때 제일 먼저 주민의 옹호자 기능입니다.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기능. 다시 말하자면 마을 의제를 끄집어내고 주민 총회를 통해서 그의 우선순위도 정하고 그리고 또 주민 참여 예산제와 연계해서 이렇게 나가는 부분들이 주민의 대변인 역할인데 이 역할도 익숙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여기에다 대고선 또 뭐냐면 행정 서비스를 위탁받아라. 그중에 이제 공무원분들이 별로 이렇게 뭐랄까요, 좀 어렵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위탁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그냥 읽겠습니다. 옹호가 공동체 주축의 전통적인 역할인 반면 공공 서비스 전달 역할은 공동체 주축 조직이 공공부문 또는 시장부문 조직이 가지는 특성과의 혼합성을 띠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공동체 주축 조직, 곧 주민 자체가 정체성과 독립성을 상실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미 제도 실험을 열심히 해나간 여러 나라 선진국에서 얘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돈 벌어라 이렇게 얘기되는 그 순간부터 주민자치회는 관리적 기술에 집착을 하게 되죠. 예를 들면 사람 고용해가지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지역 주민을 옹호하고 공동체 촉진 기능을 하는 어떤 주민자치 역할을 공공 서비스 전달 기능으로 또 분리해야 되고요. 주민자치 성숙 단계를 고려해서 차별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을 생각해 봐야 되고 바로 이런 마을 의제를 정하고 주민 참여 예산제와 같은 이런 자치 회의를 대신하는 이런 역할들에 대해서는 쉽게 보조금 방식으로 이렇게 또 공모 방식이 아니라 그래서 마을 예산이라는 게 이제 아까 했던 마을 기금과 같은 건데 이미 선진국에서는 마을 예산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그거를 좀 주민 자치회 같은 조직이 쉽게 쓸 수 있는 거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누군가가 아마도 지금 지자체들이 주민 자치회 관심을 주민 자치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치고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종시가 아까 자치분권 특별위원회 얘기하고 있지만 대전시도 고민하고 있고요. 이미 인천시도 마을기금을 얘기하고 있는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주민 참여라고 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무슨 자원봉사 생각하듯이 해가지고 자기 돈 내고 가서 참여하라고 그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일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주민자치 발전 단계에 따라서 사회적 경제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공공서비스 전달은 주민자치회가 원하면 주민자치회 산하에 사회적 경제조직 만들어서 행정화 논의를 통해서 위탁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건 가능하겠죠. 어쨌든 자 여기 보면은 현존하는 민간위탁 체계 하에서 주민자치회가 행정사무를 수탁하더라도 많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 검토하셔야 돼요. 자, 주민자치회가 안정된 재정적인 자립 기반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다양한 제한 조달의 출처를 지방정부와 주민자치회가 함께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주민자치회 보고 재정적으로 독립적이고 지속 가능한 것을 얘기해봐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일단은 지방정부, 중앙정부 보조금이 뭡니까? 위탁은 전문성을 가지고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서비스를 정부 대신에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주는 게 위탁이죠. 바로 보조금은 뭐냐면 바로 주민들이 아까도 얘기했던 공익적인 측면 또는 공공선에 대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걸 지원해 주는 것이라면 보조금 같은 제도를 통해서 열심히 격려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밖에도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방식들을 고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벌써 시간이 이제 지금 1차적으로 보면 우리가 주민자치회를 바라보는 지금까지 담론의 기본은 뭐였냐면 주민자원봉사를 통한 행정지원이 과거에 보면 주민자치회 같은 조직을 바라보는 행정 관료들의 입장이나 또는 정치인들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우리가 이제 달라진 점이 바로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주인이 주민이기 때문에 주민이 지방정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더 미칠 수 있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도 읍면동 단위에서 주민자치라고 하는 조직을 통해서 나름대로 주민이 원하는 게 뭔지 또 우선순위가 뭔지 또 주민들이 읍면동 땅에서 하고 싶은 사업이 뭔지 이런 것들을 분류하고
그걸 해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제도가 바로 주민자치제도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부분들이 여기 의회의원님들도 계시고 의회의원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아마 기초의회의원님들 또 광역의회의원님들이 지방분권을 제일 바라는 분들이신 것 같아요. 근데 25년 동안 민선자치 부활 이후에 왜 지방분권이 되질 않았습니까? 바로 지방 엘리트 중심의 지방분권의 담론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주민이 가까운 정부가 좋은 정부라는 것을 경험을 해야지 주민의 목소리에서 지방분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민참여예산제가 재밌어야 되고 또 주민자치 활동이 재밌어가지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나의 의사와 통제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는 바로 자치구 또는 바로 인천광역시가 좋은 정부라는 걸 경험하도록 해줘야죠. 칸막이 딱 막아놓고서는 그런 경험도 하지 않고서는 주민들 보고선 지방분권이 중요합니다라고 얘기해서는 설득력이 없죠. 자, 그런 맥락에서 지방분권을 위한 새로운 전략으로서 주민자치회 같은 이 제도화를 잘 활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입니다. 포스트 코로나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거에 이제 현대사회 문제가 굉장히 고약한 문제다. 영어로 하면 위키드 프로블럼이라고 하는데 정의 내리기도 어렵고 여러 부서에 상호 관련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처방들이 내려졌는데 이 코로나는 바로 이 격변적 문제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격변적 문제는 비행기 타시면 막 요동치잖아요. 이게 물리학에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랍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복잡한 문제에다가 이런 소위 말하는 예측하기 어려운 것 또는 불확실성 이런 게 이런 성격이 이제 합쳐진 문제를 우리가 격변적 문제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가 아주 대표적인 격변적 문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격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예를 들어서 행정 조직 중심의 뭐 문제 해결 또는 행정 조직이 제도를 만들어서 시민들의 수능을 이렇게 이끌어내는 이런 역량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이미 결론이 내려져 있고요. 다른 뭐냐면은 현장 적응 중에서 현장에서 어떤 문제들을 예측하고 혁신해가는 주민들과 함께하는 이런 역량 또 하나 어떤 충격이 왔을 때 충격을 완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흡수하고 또 그걸 갖다 극복해 나가는 어떤 적응 역량, 리질리언스, 회복 탄력성이라는 얘기인데 바로 이러한 역량을 우리가 이게 뭐 썼는데요. 바로 탄탄한 거버넌스 역량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바로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기대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인천광역시가 어떻게 탄탄한 거버넌스 역량을 키울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민을 해야 되죠. 다시 말하자면은 앞으로 여러 가지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아주 수시로 이러한 격변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수 있습니다. 호우가 왔을 때 예를 들면 홍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격변적 문제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 자, 그러기 위해서 뭐냐면 지역사회, 시민사회와 공동체가 일상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고요. 그걸 위해서는 이야기되는 게 바로 최근에 공동생산입니다. 공동생산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 마을의 투입으로부터 어떤 더 좋은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 등등등 해서 바로 동단위에서 이런 공동체 조직, 주민자치회 같은 조직들을 자꾸만 행정과의 의사결정이나 서비스 개발에 자꾸만 끌어들여서 평소에 예를 들면 중요한 어떤 협력적 역량을 키워놔야지 이게 탄탄한 거버넌스 역량이 된다라는 이미 결론이 내려져 있고 특히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지금 가장 큰 담론이 뭐냐면 바로 이런 회복 탄력성을 갖춘 회복 탄력성을 위한 공동생산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공동생산의 원인은 행정이 주민자치와 같은 주민조직을 자산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고 또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필요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주민들과 함께 어떻게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느냐. 오래전부터 이 강조가 되어 왔지만 특히 코로나19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더 강조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거에는 주민들을 대상으로서 일종의 정부가 규제도 하고 교육도 제공하고 또 주민을 위해서 예를 들면 정보도 제공하고 또 주민이 뭘 원하느냐 하는 고객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해왔다면 이제는 주민과 함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문제는 바로 뭐냐면은 주민자치에 관한 담론을 갖다 완전히 그 주민들의 역량 강화 쪽으로만 이렇게 해놓고 행정은 거기다 이렇게 행정이 그 주민들의 역량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거의 없었다라는 거죠. 또 이렇게 얘기를 한마디로 뭐냐면은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은 주민의 역량을 강화해서 행정 서비스를 대체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소위 공공 부분의 중요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요. 바로 공공 부분이 해결해야 될 그런 책임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바로 주민자치회와 같은 중요한 제도를 만들었으면 주민자치회를 어떻게 끌어들여서 행정의 역량을 더 강화해 나가느냐는 이런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동생산 유형을 벌써 거의 지금 2010년대부터 지금까지 얘기되고 있는 게 우리가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수기적 마을계획, 주민참여예산제,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다 커뮤니티 센터 관리, 그래서 공동 커미셔닝, 공동 설계, 공동 전달, 공동 평가인데 이런 부분들이 마치 새로운 게 아니라 이미 주민자치회가 지금 출범해서 초기 단계이지만 경험해 나가고 있는 이미 그런 것들이죠. 이걸 어떻게 행정이 끌어들여서 읍면 동단위의 행정 역량을 강화시킬 것이냐. 이런 고민이 지금 필요한 어떤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바로 이렇게 풀뿌리 주민자치 제도와 관련해서 이미 공동생산의 유형으로 나눠져 있는 이 유형별 풀뿌리 주민자치의 연계성을 이렇게 써놨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잘 보시면 우리가 하고 있는 거네 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 자꾸만 주민자치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행정과 같이 어떻게 이 부분을 유지해 가면서 협력해 가면서 어떤 읍면동 단위의 좋은 공공가치,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고민이 같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방의회, 지역공동체 집행기관이 있는데 지방의회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뭐 법을 만들어서 또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집행기관에 이제 하면 집행기관 우리 하면 이제 집행부는 집행한다 이 정도 생각하고 지역공동체는 바로 집행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정도의 역할을 우리 생각을 하고 공동체 관여는 뭐냐면은 완전히 별개의 사람으로 이렇게 읍면동단에서 지금 취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소위 주민자치회나 또는 그 밖에 공동체 참여와 같은 어떤 이런 일을 맡은 공무원들이 제일 싫어하죠. 원래는 이미 이것만 해야 되는데 왜 이건 이렇게 추가적으로 일을 시키느냐. 근데 앞으로 공동생산 행정사무와 관련해서는 결과적으로 아까도 했듯이 격변적 문제에 대한 역량을 키우는 탄탄한 거버넌스 역량을 키운다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방의회도 항상 주민과 주민자치를 어떻게 키워낼 것인지 하는 그런 고민을 함께 해줘야 되고요. 이런 공동체화를 통해서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필요가 뭔지, 주민참여 예산제를 통해서 요구되고 있는 것들이 뭔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줘야 되고요. 또 지역 공동체도 뭐냐면 지역의 소유의식, 결과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의식과 또 어떤 문제 해결 과정에서의 어떤 지역에 대한 자기 주체의식 이런 걸 키워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집행기관도 뭐냐면은 이렇게 공동체를 지원하고 공동체와 함께 어떤 읍면동 단위의 좋은 어떤 공공 가치를 실현해 주는 것, 이거 자체가 우리의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 드리는 이야기는 이론이 아니라 이미 선진국에서는 이런 행정 모형을 가지고 행정을 혁신해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림을 그려보면요, 이게 읍면동 단위에서 바로 읍면동 지역공동체에 요구되는 조건들이 향상된 주민 역량, 향상된 공동체 집단 역량, 협력적 지역공동체 문화 정착인데 이 역할을 우리가 주민자치를 통해서 기대를 하는 것이죠. 아까 여러 분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주민자치가 앞으로 읍면동 단위의 자생단체 내지는 공동체 조직을 포함한 어떤 주민조직 네트워크를 만들어내가지고 그런 역량을 키워주고 그 다음에 뭐냐면 행정은 공정하고 투명한 참여를 과정을 해주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또 학습 과정을 지원해주고 격려하고 이런 걸 통해서 예를 들어 공동 계획을 세우고 공동 생산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죠. 근데 가장 큰 여기 걸림돌이 바로 뭐냐면은 읍면동에 권한이 별로 없어요. 사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단언컨대 지금 우리가 선진국의 모형을 따라간다면 읍면동 단위에서 이쪽에서 요구하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다뤄질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마을 놀이터는 지금 자치구에서 알아요. 동단위에서 결정할 수가 없으니까 자치구에다 주민이 전화를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이제 전문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무시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게 대전에서 공동생산 모형을 논의하면서 나왔던 이야기들인데요. 근데 그게 읍면 동단위에서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과 함께 논의되는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자치회가 만든 협의회 이런 거 같이 논의가 돼서 거기서 결정이 되고 주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이거 예를 들면 제가 이론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대전광역시도 이 실험을 선도적으로 좀 해볼까 지금 몇 개 동을 정해서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공동생산을 위한 공공적인 실천 방향에 보시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앞에 우리가 논의됐던 행정이 지금까지 못했던 해오지 않았던 일들에 관한 이야기가 여기 다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서 넘어가고요. 자, 그냥 읽겠습니다. 풀뿌리 주민자치 모델을 공동생산 접근 방식과의 접목을 통해 공공서비스 다차원적인 혁신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이 풀뿌리 주민자치 모델을 공동생산 모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자치 제도화 개념을 넣어서 읍면동 단위 공공서비스
여기 잘 모르는데 공동 커미션이 공동 설계, 공동 전달, 공동 평가의 일련의 과정에 공동체 조직들을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가에 행정 혁신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주민 또는 마을 공동체와 놀이터 의제의 점정과 예산 편성에 참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어떠한 놀이터가 필요한지 합의하고 설계하며 관리하는 것에 참여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여러분 이게 지금 보면은 아마 인천광역시에서도 수없이 많은 이런 사례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공동생산이라는 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대전광역시는 이걸 했더니 마을 활동가들이 우리가 했던 것이 공동생산이었네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자, 그래서 공동생산을 위해서는 읍면동 단위까지 사무의 재배분과 권한부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은 읍면동의 주민자치를 중심으로 해서 마을계획 세고 주민참여 예산제 지역회의 할 때 이미 전 지구적 의제의 지방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 핵심이 바로 지속 가능성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지, 또는 이렇게 코로나19와 같은 충격에 대해서 어떻게 회복 탄력성을 키울 것인지. 그렇다면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유엔이 제공하고 있는 지속 가능성 17개 목표를 던져주고 이거에 따라서 의제를 좀 말씀해 보십시오 하고 주민들에게 얘기합니다. 지역 의제 총회할 때도 이걸 놓고서는 우선순위 정하는 것을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뭐냐면은 우리가 주민들이 결과적으로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지속 가능한 지구에 대한 문제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이거 주민자치 활동과 연계하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제가 너무 빠르게 말씀드려 죄송하고요. 제 발표는 이걸로 이야기 좀 드리고, 대전광역시 얘기를 짧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사실은 주민자치의 시범 사업과 관련해서 대전시의 워킹그룹의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근데 제가 대전시에다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자, 주민자치에 가서 시범 사업을 할 때 대전시가 예산을 지원하는데 존재감이 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조타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바로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강조했고, 대전시 대덕구가 이번에 거의 그 제도 정책 분야에서 전국 1위를 했습니다. 그 대덕구가 바로 이 그림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거기에 과장님께서 인터뷰할 때도 대전시가 조타수 역할을 잘해줘가지고 그 도움으로 우리가 잘 될 수 있었습니다라는 그런 인터뷰를 했다는 얘기를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런 제도를 만들어 나갈 때 적어도 용역 주지 마시고요. 자치구나 또 내지는 그 대전시, 그러니까 인천광역시의 용역 조가지를 할 게 아니라 바로 공무원하고 담당 공무원, 그다음에 학자, 그다음에 시민사회단체 또는 그다음에 공동체 조직에 있는 분들이 같이 모여서 워킹그룹을 해서 하다면 서로 학습이 돼가지고 결과적으로 이런 제도가 나중에 만들어진 그림이 뭘 위해서 가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제가 또 7시에 가서 회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워킹그룹이고, 저희 워킹그룹이 한 10명 정도, 공무원 한 4명, 그 다음에 이렇게 앉아서 있는데 그분들은 우리가 그린 그림이 뭔지를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어도 인천광역시에다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저 강력한 워킹그룹, 시장의 어떤 소위 말하는 힘이 실린 어떤 워킹그룹을 좀 구성을 해가지고 이런 제도 설계를 해나가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너무 빠르게 이야기를 해가지고요. 고맙습니다. 예,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